이야기이긴 하지만 IMF가 있을 당시 절도 범죄가 막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죠. 이런 것들처럼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범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통계나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범죄학을 공부하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범죄학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범죄학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범죄학의 역사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봐야겠습니다. 이제 범죄학은 어떻게 발전돼 왔고 어떤 학문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봐야 될 것인데요. 우리 범죄학은 고전주의 범죄학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신고전주의, 제도주의, 실증주의, 그 다음으로는 사회주의, 최근 범죄학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왔습니다. 그렇다면 고전주의는 우리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범죄는 합리적으로 선택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쾌락주의,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여기 보시면 범죄 행위 시 자신의 자유의사를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범죄는 그러니까 개인이 원해서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자유의지, 쾌락을 위해서 범죄를 하고 있고 합리적으로 선택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 자체가 범죄를 합리적으로 선택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얻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의사결정을 통해서 합리적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쾌락주의를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는 교정은 상관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해결 방법 같은 경우에는 형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여기에서는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고전주의 학자들은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학자는 베카리아와 벤담이라는 학자인데요. 이 베카리아와 벤담은 형벌에 있어서 형벌을 정할 때 우리 여기에서 형벌만이 이 사람들을 교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정은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가르치고 뭐하고 해봤자 바뀌지 않는다. 형벌만이 이 사람들을 고칠 수 있다. 겁을 주겠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형벌은 엄격해야 되고 확실히 처벌을 해야 되고 또 정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카리아가 주장한 내용이죠. 그렇다면 벤담은 형벌의 목적은 개선, 피해자 보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형벌은 응보가 아닌 범죄 예방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놉티콘이라는 과목 아세요? 파놉티콘이라는 과목. 이것을 벤담이 만들었죠. 파놉티콘이라는 과목은 벤담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것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전주의 같은 경우 이제 넘어와서 개인차가 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개인차를 고려합니다. 앞에서보다는 조금 나아진 걸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제도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서는 제가 조금 빠진 부분이 있는데 캐틀레라는 학자가 주장한 것이죠. 캐틀레는 범죄를 계량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여기까지만 보고 다시 한번 보면 고전학파에서는 범죄 행위 시 자신의 자유 의사를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있고,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합리적 선택, 쾌락주의.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정이 아닌 형벌, 그것도 엄격하고 확실하고 신속해야 되는 그런 형벌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이론 발달의 시대적 배경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파놉티콘이라는 건 가끔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는 감옥 형태죠. 그래서 중앙에 홀이 있고 사방으로 그 재수자들이 보여질 수 있는 그런 감옥을 뜻하죠. 그래서 그 상응한 처벌, 여기서는 즉 인간의 행위는 합리적 선택의 결과이며 처벌의 확실성이 범죄 억제에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얘기한 캐틀레는 범죄를 계량화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실증주의 학파입니다. 실증주의 학파로는 가장 유명한 학자들이 19세기에 롬브로조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또 가로팔로, 그다음 페리, 이런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제 실증주의에서는 여러분들 격세유전이나 생내적 범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유전을 뜻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격세유전이나 생내적 범죄 또는 생김새가 이상한 사람,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범죄자형으로 생겼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정말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격세유전이나 생내적 범죄인들은 범죄자가 타고난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형벌을 통해서도 뭐 교화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타고났기 때문에 사형을 시켜야 되거나 격리를 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사형이나 격리를 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롬브로조 같은 경우에는 격세유적, 생내적 범죄인을 이야기하였고요. 가로팔로 같은 경우에는 내면이나 심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형 제도를 이 사람들도 인정을 하죠. 다음 페리는 범죄 포화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범죄 포화의 법칙이라는 것은 일정 범죄가 발생 시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는다는 것이요. 인구가 늘어나도 이만큼의 범죄는 항상 존재하고 인구가 줄어들어도 이만큼의 범죄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범죄 포화의 법칙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페리는 여기에서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합니다. 학자마다 뭐 다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페리는 사형 제도를 부정하고 있고요. 다들 이제 19세기에 실증주의 철학을 공부하면서 이탈리아에서 이런 학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범죄학이라는 용어가 이때부터 발전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주의에서는 우리 여기 보시면 이제 1900년대 초반에 이제 들어서서 시카고 학파라고 있습니다. 1930년대 시카고 학파. 여기에서는 사회 구조 또는 과정을 뜻하는데 사회 구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범죄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뒷부분에서 다시 범죄 이론을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범죄학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죄 피해자를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범죄 예방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련의 범죄학의 발전 역사를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여기 한번 PPT를 보시면서 칠판에 작성한 것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증주의 학파는 범죄 행위가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결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과학적 방식이라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유전이라든지 뭐 쌍생아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특정의 범죄자에게 상응한 개별화된 처우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마다 유전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개별적 처우와 범죄자로부터 사회의 보호를 동시에 강조하려는 이론의 시대적 배경이 있다라고 하죠. 아까 얘기한 대로 롬브로조 같은 경우에는 사형을 시키든지 격리를 시켜야지 범죄로부터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 범죄자로부터 그런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범죄학 발달, 아까 얘기한 대로 사회학파 이쪽에 있죠. 이쪽에 있죠. 시카고 학파가 가장 먼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의 미국 범죄학은 실증주의의 영향을 받은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시카고 학파의 생태학적 범죄 연구를 시작으로 사회 구조 이론, 사회 가정 이론, 그 다음에 갈등 이론을 축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